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오늘이 2부 순서 유진투자증권 허재한 상무님 오셨는데요. 네. 아마도 연말 되다 보니까 현재 시장도 좋지만 내년도 전략에 대한 고민들 분명히 많이들 하고 계실 겁니다. 내년도 전략에 관해서는 굉장히 또 인사이트 얘기들을 나눠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오늘의 시간 내년도 장을 준비한 분들께는 굉장히 보약 같은 시간일 거라 생각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번 주가 또 중요한 게 남아 있잖아요. 이제 CPI 발표도 있고 또 FOMC 금리 결정이 또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대한 이러한 큰 빅 이슈 이후로 또 2024년을 또 바라보는 것도 또 어떤 전략을 또 갖고 계신지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고 한번 저희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한 상무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상무님. 예. 사실 퇴근길 라이브 지난번 와주셨을 때 제가 그날 화요일과 목요일만 진행을 맡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 인사를 못 드려 굉장히 아쉬웠는데 또 화요일 날 와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반갑게 또 네.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어깨너머로 여의도 차인표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닮으셨어요? 네. 사실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더 또 예. 느낌이 있으신 예, 닮으셨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 일단 많은 분들이 오늘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일단 전반적으로는 나누게 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저희가? 뭐 이번 주 다들 관심이 이제 미국 CPI랑 뭐 FOMC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조금 시각을 넓혀서 네. 지금 시장에서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중국이 아닌가라는 생각들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히 좀 드리려고 하고요.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중국이 뭐 여기서 굉장히 뭐 좋아진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지난 11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그 샌프란시스코 가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뭐 에이펙 회담이니까 당연히 가는 건 맞았지만 뭐 사실 굳이 안 만나도 됐었는데 가서 만난 거는 나름대로 해결하고 싶은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드는 생각은 연말 연초까지는 시장은 큰 리스크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고 오늘 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좀 연말 연초 랠리는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내년 전체로 보면은 사실 작년 이맘때랑 지금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작년 이맘때는 굉장히 침체에 대한 걱정, 긴축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예. 의외로 주가는 이미 그런 것들 다 반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나쁜 게 덜 나와도 주가는 사실 좀 올랐던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은 좀 반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내년 상반기, 내년 초에는 약간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 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는 연말 연초 시장과 내년 상반기 시장을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좀 핵심적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내용이 또 담겨져 있군요. 그러네요. 네. 예. 개인적으로 사실 제가 첫 번째 주제에 좀 초점이 저는 많이 관심이 있는 편인데 실제로 제가 올해 한 10월 정도에 예전 나토 의장이셨던 미국인 분께서 이제 브리핑하는 이제 투자 포럼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제가 들은 것 중에 내년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 중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더 강화되기보다는 약간 완화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뭔가 좀 큰 그림이 좀 그려졌었거든요. 그래 아마 올해 11월에 미중 정상회담에 관해서 시장의 기대감은 좀 있었는데 지나고 보면 시장의 영향은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상무님께서 보시기에 그때의 그 회담 뭔가 진전되는 것들의 내용들이 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예, 저는 그 제일 좀 이례적이었던 게 뜬금없이 대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민감한 주제잖아요. 예,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까지 굳이 안 해도 됐었고 뭐 예를 들면 뭐 미국 국채를 뭐 중국이 사주고 뭐 전쟁 뭐 미중 무역 갈등을 좀 덜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헤드라인에서 나온 얘기는 대만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만 이야기를 왜 했을까? 그리고 그러면 이거를 되돌이켜 보면은 이 시주석과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 때 그 대미 그 대만 대사는 아니죠. 네. 정식 관계가 아니니까 그 외교 사절을 모여서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
취임식을 했던 것들을 기억을 하면 네. 저희가 바이든 대통령 이후로 계속 중국과는 이 대만 문제가 굉장히 좀 걸렸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시 주석이 처음으로 거의 이제 4년 만에 처음으로 이 양안 관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준 것 같거든요. 대만 침공 계획 없다. 누가 물었느냐고요. 아, 먼저 물어보지도, 선뜻 얘기를 꺼낸 거군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물어보지도 않았어. 했던 거는 그 미국과 지금 중국이 가장 예민할 수 있는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도 안 건드린다. 그러니 너희도 건드리지 말자라고 하면서 어쨌든 회담이 좀 끝났고 이거에 대해서 의외로 중국 내부에서 되게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네. 첫 번째로 생각한 거는 일단은 중국의 상황이 안 좋다. 중국이 지금 내부적으로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뭐 인구 문제도 안 좋고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밖에서 이제 외교 갈등을 일으킬 만한 요인들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는 미국에 대해서 뭔가 그 갈등 요인을 일으키기보다는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둘 거다. 그러면 일단은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좀 완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첫 번째로 좀 해봤고요. 두 번째는 그 내년 1월달에 그 대만 총통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거기에서도 사실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의 그러니까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는 그 여당이 지금 지지율이 가장 높은 상황인데요. 이게 설사 그렇게 된다고 손 치더라도 이것 때문에 뭔가 미국과 중국 간에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문제에서 되게 문제가 될 가능성들은 상당 부분 좀 줄어들었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저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뭐 부양을 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어쨌든 지금 중국은 팔다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부양을 못 하거든요. 예.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수출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어느 정도 그 자기네들의 수출 가격을 더 다운시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중국의 그 대미 수출 가격이 다운된다라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훨씬 더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그 물가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물가 안정을 좀 빨리 물가 안정을 그 다가오는 그 중앙은행의 어떤 그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기가 조금 앞당겨 줄 수 있는 시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되게 얘기하고 있는 디스인플레라는 그 화두가 조금 더 연말 연초까지는 좀 유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럼 상무님께서 방금 브리핑해주신 내용 중에서 정책 부양을 했는데 손발이 묶여 있어서 정책을 못 쓴다 이 부분은 좀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자면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뭐 중국은 지금 현재 그 세 가지 3D라는 거에 걸려 있다라고 좀 본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네. 그 3D라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debt 부채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데모그래픽스 인구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디글로벌라이제이션 탈세계화 요 세 가지인데요. 요 세 가지 때문에 사실은 중국은 지금 뭔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 단적인 예로 지금은 중국이 정책을 막 써도 잘 안 되는 게 여전히 중국에서 지금 예금 증가율이 YOY로 무려 15% 16%가 되거든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뭐 4%니 5%니 이러고 있는데 예. 예금 증가율이 무려 15% 16%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하고 있는 거는 은행 예금이라는 거예요. 돈들이 다 글로 갑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쓰는 거죠,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인하를 해도 부양을 한다고 해도 사실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손이 묶였다라는 거고, 발이 묶였다라는 거는 최근에 중국의 FDI 그러니까 해외 직접 투자 자금이 유입되는 걸 보면은 2022년까지는 그래도 유입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2023년 올해부터 뚝뚝뚝 떨어지는데 예. 속도가 대단히 가파릅니다. 음. 제가 이제 올해 상반기 때 그 투자 설명회 가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홍콩 HSBC가 주말에도 일을 한다. 아니 금융기관에 특히 홍콩에 있는 금융기관이 왜 주말에도 일을 하냐면 중국 사람들이 돈 싸들고 와가지고 홍콩 HSBC나 스탠다드 차터스나
이 홍콩에 있는 외국계 기관들한테 자기네들이 예금을 맡기기에 너무나 분주하다 보니까 주말에도 은행을 오픈을 해서 계좌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이 예. 빠져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어. 그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중국은 통화 정책을 써도 잘 안 될 거고 뭐 부양책을 써도 잘 안 되고 위안화도 일정 부분은 약세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라고 직관적으로 되게 이해를 쉽게 하시더라고요. 네. 야. 그래서 그럼 저는 이 이야기를 또 그렇게 뭐 해피하지 않은 게 방금 전 말씀하신 대로 사실 내년도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뭐 내년이랄까요? 좀 더 긴 전망에서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건드려 버리면 미국이 대만을 옹호한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 약간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였거든요. 최악이죠, 진짜. 네, 최악의 시나리오였는데 일단 그건 제거됐다. 제거됐어. 근데 문제는 그 거칠던 중국이 그 민감하던 대만을 양보할 정도면 도대체 내부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거냐. 팔다리가 없으니까. 팔다리가 묶여서 이대로 침몰한 거 아니냐는 걱정이 네. 또 생길 것 같거든요. 네. 투자자들한테. 그럼 현재 시장으로 봤을 때 그럼 중국이 정상화될 수 있는 뭐 방법이나 그런 희망들이 좀 있는 겁니까, 상무님? 저희 생각에는 네.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부양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부양의 효과가 되게 미미하다는 거지 중국 정부가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부 도시들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규제도 좀 풀어주려는 노력들을 분명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내년 초에는 조금 반짝 좋아지다가 약간 전체적으로 보면 L자형 더 나빠지기보다는 약간 하강하는 거를 막는 L자 형태의 흐름이 중국 경제에서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올해랑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올해는 사실은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예. 막상 안 되다 보니까 되게 좀 그 저희 한국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여행주도 그렇고 되게 불편했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은 막상 기대감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 중국이 어쨌든 근데 경기가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중국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하게 되면 오히려 리스크 대비 리턴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서프라이즈는 오히려 중국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뭐 V자형의 반등 이런 걸 워낙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중국이 L자 형태만 돼도 저 글로벌 주식시장이나 글로벌 경제에는 크게 하단에 그 부담을 주진 않을 거고 저는 오히려 그게 좀 더 기회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상무님의 관점에서는 중국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발목을 잡힐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시는 것 같고,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중국 증시, 그러니까 경기가 뭐 하방에 경직되어 준다고 하면 증시로 봤을 때도 지금 최악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보다는 내년 증시가 좀 더 낫다고 기대감을 가져도 될까요? 예,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저희가 코스피가 지금 2,500선에 조금 갇혀 있어서 그렇지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 보면 되게 좋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미국도 지금 전 고점을 넘어섰지만 뭐 인도 증시 되게 좋고 브라질 증시도 2021년 고점 근처인 거고 뭐 일본도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약하긴 합니다만 그렇고 유럽 증시, 독일 증시 되게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오히려 중국이 망가짐으로 인해서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이 아닌 쪽, 그러니까 미국의 서플라이 체인이나 미국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쪽은 의외로 괜찮다라는 거죠. 네. 오히려 중국의 둔화가 약간 디스인플레적인 어떤 힘을 제공해 줌으로써 물가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들을 조금 더 낮춰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것 중에 또 하나로 근거로 들 수 있는 게 이제 저는 유가인 것 같아요. 유가가 사실 지금 오페크 국가들이 그렇게 감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잖아요. 오히려 지금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중국이 둔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어떤 그 원자재 가격단에서 가격의 상승에 대한 압력들을 만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좀 떨어져 준다라는 게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원자재를 소비하는 일부 나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저는 플러스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고마운 일이죠, 사실. 네. 네. 그래서 저는 중국의 부진이 물론 저희한테는 중국이 살아주는 게 조금 더 좋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더 나빠지지 않고 약간 L자형으로만 갇혀만 줘도 다른 그 미국의 어떤 서플라이 체인과
원자재를 수입하는 나라들한테는 오히려 약간은 뭐 플러스 요인도 분명히 좀 존재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사실 뭐 미국이 지금 원유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늘리고 있다 보니까 또 가격이 좀 하락되고 있는 요인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사우디에서 감산을 조금 더 강경하게 좀 나가게 되면 혹시나 뭐 그런 유가의 상승 때문에 또 뭐 중국이야 수요가 계속 감소할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에 있어가지고 그 유가의 어떤 자극,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또 없을까요, 혹시 그런? 근데 예. 지금 그 사우디도 예, 상당히 그 자기네들의 캐파를 다 쓴 건 아니지만 꽤 상당한 캐파만큼 생산을 그러니까 더 늘릴 수 있는 캐파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우디와 같은 국가들이 감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유가가 아주 뛰어오를 수 있는 요인은 전쟁 말고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전쟁 말고는 없다. 예, 그리고 예. 사실 지금 오페크 내에서도 지금 서로 의견들이 엇갈리잖아요. 예, 특히 이제 사우디와 같은 주축 국가들 이외의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 원유 가격이 올라가는 데 따른 어떤 수혜를 전혀 못 누렸기 때문에 좀 반대하는 국가들도 좀 조그만한 그 국가들은 좀 있는 걸로 저는 좀 알고 있어서 예, 이게 쉽게 그러니까 오페크 내에서 지금 약간 분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의도 일주일 연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지난주에.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사우디가 원하는 대로 또 잘 되지는 않는구나라고 예. 좀 보여집니다. 그 또 하나 제가 좀 지금 궁금한 게 아까 이제 L자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기의 어떤 중국 경기의 둔화가 완전히 꼬꾸라진 게 아니라 L자의 어떤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중국이 이제는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해석이 돼서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이 좀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그 L자를 보고 이제 중국이 아무런 부양책을 넣어도 중국은 장기 불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라고 만약에 해석을 하게 된다면 시장에서, 그때 되면은 또 중국 증시는 또 다르게 또 흘러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이제 그거는 그러한 어떤 해외 투자자들의 관점을 바로 보여주는 게 저는 이제 홍콩 증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본토 시장은 사실은 이제 내국인의 심리와 내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뭐 비슷한데 좀 다르게 움직이는 편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우려들은 이제 중국 내부적인 시각이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그렇게 만약에 봐버리면 예.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홍콩 지수, 특히 홍콩 H 지수가 지금 뭐 은행들 갖고 있는 ELS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고 저희도 이제 좀 VIP 고객들이 H 지수 얼마만큼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제가 대충 계산해봤더니 이건 조금 딴 얘기긴 하지만 그 일반적으로 이제 버블이 완전히 붕괴되는 케이스에 주가가 가장 많이 빠졌을 때, 예. 뭐 일본 니케이 버블 때, 그다음에 나스닥 버블 때를 계산을 해보면은 대체로 보면 70에서 80%거든요. 네. 근데 지금 H 지수가 예를 들면 2007년, 2009년 그때 어떤 고점을 찍고 상당 기간 박스권을 기다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완전히 꼬꾸라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제가 그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70%대가 어떻게 70에서 80%대가 하락의 거의 막판이다. 막 이렇게 보면은 H 지수 기준으로는 한 4,500대. 그러니까 지난 저점, 작년에 저점이었던 수준에서 크게 밀리지는 않을 걸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 뭐 해외 시각이나 뭐 중국 내부적으로도 정말 소망이 없다라고 예. 해서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사실은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지금 뭐 H 지수 5,000선, 상해 종합 주가 지수 뭐 3,000선 내에서는 상당 부분 그러한 악재는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주가상에서는 리스크 대비 리턴으로 보면은 리스크도 물론 상황이 지금 좋은 거는 별로 없지만은 리스크는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나빠질 건 없다. 증시로 보든 뭐 경기 상황으로 보든. 예. 그럼 중국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뭐 내년은 폭탄까지는 아닐 거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예.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저 FOMC 또 금리 회의가 있는데, 혹시 상무님께서 물론 뭐 너무 많은 또 시나리오가 있겠죠, 이 안에서 또 어떻게 또 동결이냐, 뭐 물론 이제 동결에 지금 많은 좀 무게가 실린 상황이긴 한데, 상무님께서는 이번 금리 결정 이후에 또 어느 부분을 좀 포인트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내년 2024년 지금의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뭐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는 고용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미국의 산업별 고용을 다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확실히 꺾이긴 꺾였습니다. 꺾였어요. 예. 어. 그러니까 그 증가하는 추세 자체가 완전히 꺾였고 예. 일부는 지금 줄어드는 산업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미국도 뭐 물가 상승 압력, 특히 임금 상승 압력은 예전보다는 좀 덜할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 예.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물가로서 확인이 되면은 연준도 확실히 조금 더 물러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을 좀 빨리 그리고 그 폭을 되게 많이 잡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왜냐하면 미국 고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소매 업종이라든가 그다음에 건강관리 업종 같은 것들인데요. 건강관리 업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같은 산업들 같은 경우에 물론 뭐 그 내에서도 업종별로 엄청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계속 일자리가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미국의 고용이 분명히 꺾이긴 꺾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걱정하는 것만큼 내년 상반기에 갑자기 막 금리를 정말로 인하를 하고 이 정도는 아닐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시장에서는 이미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많이 반영해 놓았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는 주가가 못 올라가거나 힘이 없거나 뭐 그럴 가능성,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되돌리는 과정에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때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건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시장에서 많이 얘기한 것처럼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다소 선반영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기대가 만약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면 좀 실망감에 의한 조정이 조금 있을 수 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둘이서 미국과 중국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라인으로 착각한 분들이 있는데 지금 퇴근길 라이브 그러니까. 또 네. 많은 국내 투자자분들이 국내. 계시기 때문에 이 국내 얘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바로 이제 넘어가서 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국내 시황이 궁극적으로 중요할 터인데 제일 중요합니다. 네. 내년에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시장에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PFVC 얘기 자꾸 나오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뭐 큰 거 하나 오는 거 아니냐, 큰 거 한 방 맞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는데 맞아요. 그게 전 상무 의견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내년도 그래도 국내 시장에 가장 기댈 때가 수출 데이터들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출 데이터가 좋아지는 게 맞다면 우리가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상무님께 보시기에 국내 시장으로 봤을 때 연말 시장은 어떠하게 보시고 내년 연초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총 브리핑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예. 기대됩니다. 네. 예. 부동산 PF 문제는 사실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부동산 전문가나 금융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으시는 게 좋을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서 큰 리스크들은 어쨌든 연기를 한 것 같아요. 해결을 한 건 아니지만 연기를 좀 한 것 같다라는 걸 좀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문제잖아요. 네. 부동산 가격이 여기서 빠져버리면은 사실은 정말 기댈 데가 없이 PF 문제가 빵빵빵 터져버리는 건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냥 왜 그런가를 저희가 살펴봤더니 예. 미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공급이 없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물론 이제 수도권을 넘어가면 공급이 많긴 하죠. 많긴 한데 적어도 수도권만 보면은 2025년까지 뭐 입주 물량이 뭐 굉장히 적다라는 기사들도 보시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예. 공급 물량이 적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각 사업장별로는 리스크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은 뭐 이렇게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고 이거는 저는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초 자산이 되는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하방을 좀 지탱을 해준다라고 하면 각 사업장별로의 어떤 리스크들은 내년에 계속해서 시간을 벌면서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크게 위협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내수를 땡기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나쁘게 하고 침체로 가는 그런 흐름은 아닐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수출인데요. 제가 이제 수출 데이터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뭐 이 지금 자료 화면에도 좀 제가 이제 우연찮게 띄웠었는데 네. 그 가장 그 지금 턴어라운드가 좀 뚜렷한 게 결국은 반도체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반도체가 가장 뚜렷하게 턴어라운드 하는데 예. 요거와 반도체가 좋다는 얘기는 너무 식상하실 거고 조금 그래도 기대를 해볼 만한 게 저는 이제 바이오 헬스. 바이오 헬스가 네. 2023년까지 되게 안 좋았다가 지금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에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잖아요. 내 종목은 왜 다 안 좋아? 저건 일반적인 제약으로 봐야 될거 아니면 의료기기를 포함하는 데 있죠. 의료기기를 포함한 거 같습니다. 포함한 거. 네. 그다음에 선박도 되게 좋고요. 예. 네. 그래서 조선 쪽. 조선 쪽도 괜찮아 보이고 뭐 방산을 비롯한 일반 기계도 뭐 계속 왔다 갔다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 자동차도 좋은데 자동차는 근데 다만 이제 증가율 자체가 워낙 올해 상반기 때 그리고 올해 3분기까지 좋았다 보니까 약간 좀 주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워낙 또 싸기도 하고 수출이 굉장히 견고하다 보니까 예. 약간 방어적인 컨셉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으로는 반도체, 그다음에 일부 석유화학 제품들, 그다음에 바이오, 조선, 기계 이런 유들이 좀 좋을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 차트가 내년에 기대감이 있는 산업을 다 정리해 놓은 거네요. 원페이지에 네. 저 산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아 그래요? 위에 거만 딱 추려가지고 사야겠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제 연말 연초와 내년 상반기 네. 장의 어떤 특징인데 예, 예. 저는 연말 연초까지는 좋고 내년 상반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전체적으로 내년을 뭐 상고하저냐 뭐 이런 유의 표현으로 하자면 굳이 표현을 하자면 네. 저는 이제 상저하고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상저하고요. 네. 상저하저는 아니죠, 상무님. 네, 아닐 거라고 하반기는 하반기는 개선되는 좋아진다. 거죠. 아 좋아진다. 네. 저는 하반기는 좀 많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고 지금 극심한 침체로 갈 여건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만 금리 정책을 실제로 완화를 해주면 빨리 돌아설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다만 이제 상반기는 지금 막 이렇게 그 수출이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수출이 그렇다고 해서 2021년이나 2022년처럼 막 2년 막 사이클로 좋아지는 그런 패턴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예. 네. 반도체도 좋아지는 게 수요단에서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감산이나 이런 공급단에서 좋아지는 게 조금 더 요인이 크기 때문에 수출이 저는 지금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이게 막 2년 이상 이렇게 장기 사이클은 아닐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어딘가에 또 어느 시점에서 좀 꺾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반도체도 그렇고 약간 전 세계적으로 재고가 적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수요가 좋아지고 좀 더 생산을 또 늘리게 되면 또 재고에 대한 부담들이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내년 상반기는 그런 그 어떤 사이클의 어떤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재고에 대한 문제, 예. 거기에다가 지금 이미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내년을 시작한다라는 것가 주는 금리나 어떤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그 반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이미 좀 가격에 반영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주가에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하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여기서 저는 사실 근데 조금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퇴근길 라이브의 사회자로서도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애널리스트들과 소통해 보면 최근에 탑다운의 관점에서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의 연말 내리가 어느 정도의 단기 고점의 성격이고 내년도 상반기의 조정에 대비해라는 조언들을 많이 전해주시는데 제가 약간 궁금한 것은 국내로 본다면 지수 결정권이 아직은 반도체 산업이 있을 것인데 반도체 산업을 바라보는 애널리스트들이나 바텀업으로 보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내년 3분기, 4분기 되면 이익 증액의 규모가 크니까 내년 한 2분기 정도까지는 반도체 대형주의 주가가 상당히 강할 거라는 의견들을 또 상당히 팽팽하게 있는 걸 느끼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시장 전체나 매크로적으로 봤을 땐 조정이 올 때가 됐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저 역시 공감되거든요. 근데 지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는 생각보다 좀 팽팽하게 버텨준다면 그 조정이 좀 얇게 슬라이트하게 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상무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00년도에 보면 그런 사이클들이 있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가 2000년도가 2000년 1월이 저희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고점이었고 코스닥 경우에는 2000년 3월이 고점이고 그 이후에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2000년 8월까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전고점까지 회복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99년 2000년의 고점을 2022년이라고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작년에 이제 조정을 받고 올해 올라오고 있는데 그 다른 글로벌 주식시장들은 지금 거의 다 회복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뒤따라서 조금 회복을 해서 예를 들어서 2600 지수대나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직전 고점까지 오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 조금 전체적으로 경기는 좀 빠질 걸로 좀 보여지는데 그때 끝까지 견뎠던 게 삼성전자 주가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는 조금 더 갔었어요. 근데 심지어. 주식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 같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점점 좀 줄어들다가 삼성전자가 꺾이면서 더 급격히 하락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럴 가능성도 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결국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지금 연말 시장을 보면서 고민을 하는 것은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어느 정도 완성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연말이 사실 이렇게 좀 따뜻하게 마무리되는 모습이 저도 좀 오랜만에 느껴지는데 이 연말에 어떻게 보면 상승 혹은 약간의 추가 상승을 좀 비중 축소의 기회로 활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지금을 활용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한 전략을 해야 될지 좀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고 예. 사모님께서 보시기에 내년에 단 하나의 업종 이거다. 내년에 뭐 상반기에 좀 고생하더라도 하반기까지 본다면 이쪽 업종에서 내년에 좀 승부를 볼만하다. 아. 승부처다라고 보시는 업종이 혹시 오늘 질문을 네. 준비 많이 했네. 있으실까요? 저희 사심을 채운 예, 질문이죠. 예. 아유, 뭐 네,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또. 네. 이제 뭐 내년은 제약 바이오에서 승부를 봐야죠. 야, 제약 바이오요? 역시. 네. 아, 역시 제약 바이오. 네. 예. 제약 바이오 약간 필요하고 채파군이 약간 실망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매우 아니, 관심 아, 있어요. 매우 관심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반도체는 그래도 역시 수출이라든가 이런 사이클을 타는데 제약 바이오 산업은 사실은 이제 코로나 초기에만 좋았고 거의 한 2년 3년 동안 힘들다가 지금 이제 조금 온기가 돌기 시작하죠. 온기가 돌기 시작을 예. 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그 실제로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 모드에서 이제 신약 개발 모드로 이렇게 전환을 한 게 이제 아. 한 2년째 3년째 되다 보니까 성과들이 사실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리고 뭐 그 좀 최근 들어서 뭐 무슨 뭐 유전자 가위 이야기도 있고 되게 뭐 비만 치료제 얘기들도 있고 예, 예.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씩 혁신이 있는데 이 AI와 관련돼서 또 가장 많이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산업이 또 제약 바이오 산업이거든요. 네. 신약 개발 쪽이긴 네.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내년도의 승부는 또 제약 바이오에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만약에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분이 오셔서 내년도 제약바이오라고 하면 제가 그냥 웃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냥 탑다운에서 이런 말씀 나올 때는 잘 들어봐야 돼요. 아. 왜냐하면 대부분 다 뭐 반도체, 예. 조선 얘기할 때 의외의 제약바이오가 나오는 건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아. 이 시간만 있으면 제가 한 알겠습니다. 20분 물어보고 싶은데 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가시죠. 마지막 질문 또 해야 됩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아니, 클로징 질문- 하시죠. 네, 예. 네. 오늘 사실 저희가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은데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저희 함께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도움될 만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구독자분들 도움 아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실 내년 전망에 대해서 저는 많이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전 최파고님이 이런 질문할지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좀 오늘 깊었죠. 어떤 질문이. 섹터를 딱 보시냐. 네. 예, 그래서 제약바이오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사실 관심이 좀 많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성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다음에 저희 또 퇴근길 라이브 특히 화요일과 목요일에 좀 자주 찾아주십시오, 성님. 예. 다음에 또 초청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네. 자, 오늘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님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마 연말 시장 고민 좀 많으실 건데요. 연말 시장과 또 내년 연초 시장 대응에 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오늘 뭐 나눈 이야기 많았지만 정리하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가장 민감했던 대만 문제가 다소 중국의 톤이 좀 누그러졌으니까 네. 뭐 국지전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가능성 일단 배제하고 음. 그럼 문제는 이제 중국이 그 정도로 안 좋은 거냐 내년에 중국 때문에 박살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생각보다 하강은 좀 멈추고 있다. 이미 뭐
안 좋을 만큼 안 좋다는 거죠. 예. 더 나빠질 건 없을 것 같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건 결국 국내 시장 투자하기 어떤 환경이냐라고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상반기 조정에 대한 부담은 약간 있다.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도 다소 과열 국면에 들어가 있는 건 맞거든요. 하지만 얇은 조정, 어느 정도 단기 조정을 거치고 나면 하반기는 또 생각보다 드라마틱할 수 있다고 하니 수출 데이터가 개선되고 있는 건 국내는 굉장히 좋은 환경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년 시장에 두려움보다는 변동성 나올 때 그걸 좀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예. 저도 이 자리에서 내년도 시장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뭘 사면 좋을지 좀 톡톡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상무님의 그 2024년 전략 9글자로 줄였습니다. 뭡니까? 상저하고 제약 바이오. 좋습니다. 이렇게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예. 오늘 함께한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 내일은 아마 명예카님이 좋은 모습으로 또 돌아올 것 같으니까요. 네. 내일은 명예카님 자리를 지키고 저는 또 목요일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